오늘은 좀 시사적인 내용들, 요 최근에 유엔 결의안들이 어떤 것들이 통과됐는지, 또 이 결의안들이 결국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이 전 세계가 어떻게 소용돌이 안에서 휘몰아칠 건지는 우리가 봐야 알겠으나,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 진리는 하나님께 왔고, 또 그 진리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역사와 예언이 만나는 곳 이스라엘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방인의 충만을 위한 전제 3-2는 이스라엘은 누구의 땅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 땅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유엔은 지금 앞장서서 이 땅이, 그 하아레츠, 그 땅이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법안으로 최근에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해요. 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의하고, 시편 83편의 한 구절을 제가 첫 번째 주제어로 삼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유엔 총회에서 중동 평화 증진을 위한 3개의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자, 첫 번째 그 결의안, 두 번째 결의안, 세 번째 결의안이 있는데, 이 3개의 결의안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목표가 뭐냐면 바로 두 국가 해법이에요. 두 국가 솔루션이 그들이 말하기를 중동이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 협의안에서, 그 결의안에서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의 지속 가능한 평화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두 국가 해법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듣고 맞아, 두 국가 해법이지, 이것은 크게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샬롬은 인간이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는 전쟁의 용어예요. 그 샬롬은 전쟁을 통해 얻어지지, 인간이 우리 평화합시다, 우리 두 국가 해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땅에 샬롬을 이룹시다 해서 이루어지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나라가 찬성표를 던진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입법안입니다. 찬성 157표, 반대 8표, 기권 7표로 통과가 됐는데, 공통점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1967년 이래에 이스라엘 점령, 특히 동예루살렘의 점령 종료를 촉구하며, 국제법에 따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서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나란히 살 수 있도록 하는 두 국가 해결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다시 한번 확립한다. 이게 그 의제의 내용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시리아 곤란에 대한 결의안에서 찬성 97표, 반대 8표, 기권 64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기권표를 던졌어요. 1949년 8월 12일에 채택된 전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제네바 협정이 점령된 시리아 곤란 고원에도 적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시리아 곤란에서 철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스라엘의 곤란 고원 내 정착존 건설과 기타 활동의 불법성을 강조한다. 이게 결의안 내용이에요. 자, 조금 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점령국으로서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국제사법재판소에 2024년 7월 19일자 자문 의견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의 불법적 존재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종료하고, 새로운 정착촌 활동을 즉시 중단하며 모든 정착민을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철수시키고 불법적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포함한다.
특히 팔레스타인 민족에 대한 차별적 법안 및 조치,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의 인구 구성을 변경하려는 모든 조치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게 그 법안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아마 공통점이 다 보이고 계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유엔 사무국 팔레스타인 권리 부서에 대한 문건인데 찬성 101표, 반대 27표, 기권 42표, 우리나라는 기권표를 던졌어요. 유엔 사무국 팔레스타인 권리 부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면은 실제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법과 유엔 결의를 기반으로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긴급성을 알리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운나가 어느 정도로 하마스와 함께 그 반 이스라엘의 성향을 가지고 그 땅에서 활동했는지가 다 밝혀졌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키슬레볼 월간 샤밧에서 이제 그것을 심도 있게 그 유엔과 하마스와의 그런 커넥팅 이것을 잘 다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그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그들의 입을 대신해서 말해줄 그 부서가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언제 결정된 거냐면 12월 3일에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키슬레브월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가장 짙은 흑암으로 휘몰아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지금이지? 왜 하필이면? 네. 국제사법재판소가 여러분 2024년 7월 19일에 어떤 자문 의견을 유엔에 상정했냐면 잘 보십시오. 2024년 7월 19일은 지금 한참 전쟁이 치열하게 치루어지고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그런데 유엔에서 지금 어떤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유엔에 상정한 자문 의견 내용이에요.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의 정책 및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결과에 대해서 말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결권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를 언급했어요. 1967년 이후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의 장기적인 점령을 이제 취소해야 된다. 원래의 땅으로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67년 이전의 용토로 지금 되돌려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세월이 얼마나 지났어요? 약 58년이 지났죠. 횟수로 말하면 58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60년이 다 돼가요. 자,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땅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것이 58년 전으로 후퇴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1967년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아니었어요. 1967년에 이스라엘은 국가였어요. 왜냐하면 1948년 유엔에서 정식적으로 이스라엘이 국가로 인정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1967년 이전의 땅으로 누구에게 돌려주라는 걸까요? 불법적인 정착촌 건설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루살렘의 성격 및 지위를 변경하려는 조치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동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철수하라는 거예요. 국제사법재판소는 2024년 7월 19일 이스라엘이 서한지구,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점령한 것은 불법이며 이러한 불법적 주도는 가능한 한 빨리 종식되어야 된다는 획기적인 자문 의견을 내렸다.
법원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합병하고 통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점령국으로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것이 언제 상정됐냐면 2024년 9월 18일에 본 회의에서 이제 상정이 됩니다. 점령된 동예루살렘과 나머지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의 불법적인 이스라엘 행동, 여러분 이게 안건의 제목이에요. 그대로 그 안건을 제가 영어 번역을 그대로 실은 거예요. 애초부터 이 사람들 안에는 동예루살렘 그리고 점령된 팔레스타인을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 기준이 뭘까?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와 점령된 시리아 골란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은 불법이며 평화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장애물임을 재확인한다. 이스라엘이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불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지체 없이 종료할 것을 요구한다. 이 존재는 국제적 책임을 수반하는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현재의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자, 이 법안이 유엔 총회에서 2024년 9월 18일에 결정된 건데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은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칭하기로 그들이 결정했습니다. 지금 교황청에 지금 교황청에 뭐가 생겼어요? 그들의 대사관이 생겼죠. 대사관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바티칸은 옵서버입니다. 그러니까 옵서버는 투표권은 없으나 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유일하게 옵서버로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었는데 그게 바로 바티칸과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보십시오. 2024년 7월, 2024년 9월, 2024년 12월 지금 올해 이 모든 일들이 두 국가 해법을 향해서 그들을 국가로 만들려는 유엔의 교묘한 술수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12월 3일 날 여러분 우리나라가 찬성표를 던진 그 팔레스타인 땅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미 9월 18일에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제 이스라엘에 어떤 책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그들이 법안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그 법안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2024년 9월 18일에 유엔에서 결정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그 영공과 해양 공간을 포함하여 모든 군사력을 철수할 것. 전쟁 중이었습니다. 불법적인 정책과 관행을 종료할 것, 모든 신규 정착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모든 정착민을 철수할 것, 이스라엘이 해당 영토에 건설한 장벽의 일부를 철거하고 불법적 상황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모든 법률과 조치를 폐지할 것, 이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영토의 인구 구성, 성격 및 지위를 변경하려는 모든 조치가 포함되며 예루살렘의 성스러운 장소에서 역사적 현상 유지를 위반하는 모든 조치도 포함된다. 1967년 점령 이후 이스라엘이 압수한 모든 토지 및 기타 부동산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기관으로부터 압수한 모든 문화재 및 자산을 반환할 것. 제가 고잉 이스라엘을 연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국립공원이 제가 70개 이상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번에 다시 제가 보니까 81개더라고요. 그 조그만 나라에. 근데 생각해 보실래요? 실제로 이스라엘 국립공원이 어디에 훨씬 많냐면 지금 현재
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말하는 곳에 굉장히 많은 국립공원이 있어요. 50년이 넘게 60년 가까이 그 국립공원을 개발하고 그것을 보존한 그 몫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가잖아요. 엉망이에요. 그 지역이 지린내로 가득해요. 그들의 정서예요. 왜냐하면 단적으로 그게 그들과 관련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들과 관련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유대인들은 그곳에 서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이곳에 있는 역사를 정말 침을 튀면서 그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역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갈리는 것을 우리 이방인의 눈에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점령 기간 동안 이주한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원래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영향을 받은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할 것. 국제사법재판소의 임시조치 명령에 명시된 국제법상의 의무를 즉시 이행할 것.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전역에 대해 독립적이고 주권을 가진 국가를 수립할 자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 네, 이것이 전쟁이 종료되고 인질들이 다 돌아온 후에 자, 우리가 한번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쉽게 말하면 코너에 몰아넣고 전 세계가 유엔과 함께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과연 가당치나 한 건지, 물론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편에 서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 자결권은 팔레스타인에게만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결권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자결권은 그 자결권 안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그냥 무작위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고요. 자문 의견의 완전한 존중, 그리고 모든 관련 유엔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스라엘이 이것을 불이행할 때 다룰 방안을 모색한다. 모든 국가, 유엔 및 그 전문 기관과 조직, 그리고 지역 조직들이 팔레스타인 국민이 자결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문 의견과 모든 관련 유엔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어요. 2024년 12월 12일 이번 주죠.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이 교황청을 방문해서 30분의 회담을 진행했어요. 팔레스타인 대통령 마흐무드 아바스가 바티칸을 방문하고 가자 지구에서의 휴전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과연 팔레스타인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마흐무드 아바스는 지금 하마스를 달랠 여력이 있는가? 마흐무드 아바스의 이 입장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행동이죠. 바티칸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아바스 대통령은 교황에게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의 인정 촉진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만남은 두 사람이 직접 만난 지 3년 만에 이루어진 만남이었다. 아바스 대통령은 교황님께 팔레스타인 국가의 국제사회에서의 인정 촉진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고,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두 국가 해결책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를 무한으로 밀어달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전쟁의 와중에서 그가 바티칸을 간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바로 그 땅의 평화는
두 국가 해법 해결책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도대체 왜 오늘날 이런 갈등의 소용돌이 안에 있을까? 도대체 이 역사적 배경은 무엇일까? 제가 이번에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허락하셨지? 오히려 역으로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정의와 공의의 방법대로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손들이 들려지기를 원하셨고 그 나라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오히려 하나님께 되묻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다윗성 박물관이 있는데 그 다윗성 박물관에 그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역사, 그리고 그 지배의 역사와 그리고 그들이 오랫동안 그 나라에서 추방되고 다시 귀환하는 그런 역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 다윗성 역사 박물관이 잘 정리를 해놨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그 다윗성 역사 박물관에 가면 아마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어디에서보다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거기에서 이 추방과 귀환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수없는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배를 받았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현대사, 이제 근대사로 오면 가장 많이 들어본 게 바로 발푸어 선언이에요. 네, 이 1917년 11월 2일이에요. 여러분, 1917년은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예요. 발푸어 선언은 제1차 세계대전 중 1917년에 영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성명으로 당시 소수 유대인 인구가 거주하던 오스만 지역인 팔레스타인에, 그러니까 1917년은 지금 그 지역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바로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스만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오스만 시대 때 조성했던 많은 유물들을 볼 수 있어요. 오스만이 이제 1차 세계대전 후에 패하고 나서 이제 그 땅에 그 자치권이 바로 인정된 게 아니라 이것이 누구에게 와요? 영국에게 오죠. 그래서 이제 임시적으로 그곳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제 아직 그 전쟁 중에 그 발푸어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을 대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팔레스타인에 유대 민족의 본거지를 건설하겠다라는 지지 발표를 한 거예요. 유대 민족의 본거지라는 것은 이제 그 땅에 유대 국가를 세우겠다라는 의지를 말한 거예요. 자, 이 선언은 영국의 외무장관인 아서 발푸어가 영국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인 로스차일드 경에게 보낸 1917년 11월 2일자 서한에 포함되어 있고, 또 영국과 아일랜드의 시오니스트 연방에 이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1917년 11월 9일에 이 발푸어 선언이 이제 공식적으로 언론에 게재됩니다.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 설립을 지지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게 발푸어 선언의 내용이에요. 단, 이 선언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비유대인 공동체의 권리와 정치적 지위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게 발포 선언이 유대 민족, 즉 유대 국가가 그 땅에 세워지나 그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거주자들의 그런 권리를 우리가 침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자, 이 선언은 전 세계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시오니즘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를 크게 증가시켰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문서로 여겨졌다. 여러분, 우리가 알리야의 그 여정들, 알리야의 역사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그 알리야를 해야 된다라는 그 굉장히 강한 위기의식은 바로 뭐와 함께 왔냐면 때로는 포그롬과 함께, 때로는 홀로코스트와 함께 왔어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뿌리를 흔들기 시작했었어요. 계몽주의 이후에 그들이 속한 나라에서 그들이 속한 왕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것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어떤 대가를 받았냐면 시민으로 살 권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어떤 그런 시온주의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전통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들은 메시아가 그 땅에 와서 그들을 불러 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계몽주의 편에 서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 유럽의 질서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도 안 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그 시오니스트들이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응집력들이 그들 안에서 생겼을 때예요. 생겼을 때 하나님은 발푸어 선언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당위성을 광선으로 비치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전 세계의 역사가 전 세계의 역사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치 그 톱니바퀴처럼 같이 돌아간다라는 것을 특별히 이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많은 역사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발푸어 선언은 결국 이제 유엔의 팔레스타인 분할 결의안과 이스라엘 건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게 이제 언제냐면 1947년과 각각 1948년에 있었던 일들이죠. 자, 그러나 동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랍인들에게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냐면 자신들 아랍인의 땅이었죠. 그래서 아랍인의 땅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영국 정부에 폭동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폭동으로 인해서 죽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1936년에서 1939년 아랍의 반란 대규모 봉기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 그 땅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네, 이제 영국이 독일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아랍인의 도움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맥도날드 백서, 우리가 일명 그냥 백서라고 많이 하죠. 자, 1939년 5월 23일에 이 백서가 공식 문서로 발표됩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자, 보세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의 위기가 다가오면서 영국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랍인들의 반영국 시위들, 폭동들, 또 반유대인 시위와 폭력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극에 달했거든요. 자, 또한 영국은 아랍 국가들의 관계를 고려해서 아랍인들의 지위를 얻고자 했어요.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아랍 국가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랍인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백서의 내용을 한번 보죠. 첫 번째, 유대인 국가 건설 반대. 분명히 발푸어 선언을 통해서 유대 땅의 그 본거지에 유대 국가를 세우는 것을 지지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말했어요. 위임 통치령에 45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정착하면서 아주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으로 알리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5만 명 이상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 민족적 본거지에 대한 발푸어 선언은 이미 충족됐다.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독립 팔레스타인을 건국하고 아랍인과 유대인이 공동으로 통치할 것을 요구한다. 자, 그리고 유대인 이주를 제안했어요. 1939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이주민, 유대인 이민을 얼마로 제한했냐면 7만 5천 명으로 제한했어요, 여러분. 지금 전 유럽 땅에 그 땅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음을 직면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39년 향후 5년이에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고 또 히틀러의 유대인 전멸 작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1년에 15,000명으로 제한한 거예요. 자, 아랍 토지 매수를 제한했어요. 아랍인에서 유대인으로 토지를 이전하는 것이 그동안은 아무런 제한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땅을 빼앗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아랍인들의 땅을 사기 시작했고 그 땅에 자신들의 정착촌을 지었어요. 아랍인의 토지를 이전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팔레스타인의 독립, 아랍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평화로운 협력이 필요하며 일정 기간 내에 자치정부를 설립하고 최종적으로 독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발전이 아랍인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 이것이 백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까요? 유대인 단체들은 이 백서의 내용을 강력히 반대했다. 유대인들은 이 백서가 유대인들의 국가 건설과 자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유대인 이민 제한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에 아랍 고위위원회는 백서에 명시된 정책 대신 유대인 이민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금지, 그러니까 아랍 쪽에서는 15,000명이 아니라 단 한 명도 더 들어오게 하면 안 돼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국과 아랍의 갈등은 그대로 심화됐고 영국과 유대인 단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비밀리에 불법 이민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코드명, 작정 코드명, 그걸 뭐라고 했냐면 알리아 베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리아 알레프라고 했다면 이제 알리아 베트라는 코드명을 써서 불법적으로 이민하는 것을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배 타고 왔는데 돌려보냈잖아요. 섬으로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좌초돼서 죽고요.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고요. 바다에서 떠돌고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어쩌면 영국은 그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 선대한 이 발푸어 선언을 이 맥도날드 백서를 통해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근데 어느 민족이든 이 아랍이라는 어떤 세계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석유가 무기지 않습니까? 전쟁 상황에서 석유는 최고의 힘이죠. 이게 단순히 영국의 문제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략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지금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지금 봐야 될 때예요. UN 팔레스타인 분할 계획안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을 잇게 한 단초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 자신들이 국가라고 주장하는 단초가 되는 UN 법의안이기 때문이에요. 자, UN 팔레스타인 분할 계획안은 1947년 11월 29일 찬성 33표, 반대 13표, 기권 10표, 불참 1표로 통과된 계획안입니다. 자, UN 팔레스타인 분할 계획은 영국 위임 통치가 끝난 후 UN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할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1947년 9월 3일은 UN 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에서 초안한 이 계획이 이제 결의안 181이라는 번호로 채택이 됐는데요. 이 채택안이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이 유대인 국가, 아랍 국가, 그리고 국제적 관리를 두는 예루살렘으로 나눈다는 방안을 제시한 거예요. 아마 이 지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약간 옅은 주황색이 어디 같으세요? 안 보여도 지금 딱 여기 아실 수 있어요. 여기가 팔레스타인이에요. 그 분할안에 의해서 나눈 땅이에요. 자, 아랍 국가는 위임 통치 영토의 42.88%, 유대 국가는 56.47%. 자, 표면
추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준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이해하기 때문에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뭐야? 네게부 줬네. 세상에 비 한 방울 안 오는 그곳을 어떻게 하라고 줬지? 쓸모없는 땅 네게부. 근데 이 쓸모없는 땅 네게부를 받아서 그래 내가 개척해 주지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벤구리온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의 와중에 네게부가 정착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네게부가 이번에 다 받았어요. 네게부는 이제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이제 네게부는 더 이상 척박한 땅이 아니에요. 벤구리온은 이 땅을 기반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막의 땅이 꽃이 폈죠. 그 사막의 땅에 나무를 심었죠. 네, 최근에는 이제 네게부에 심겨진 올리브들이 기름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름들이 팔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된 결의안 181이라고 제가 제목을 두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이 결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의견이 좀 나뉘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오니스트들인 그러니까 벤구리온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했어요. 왜 환영을 했냐면 제가 여기에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벤구리온이 자기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분할안을 이렇게 얘기해요. 전체 땅을 소유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그 소망을 둬야 된다. 그래서 이 분할 수용은 팔레스타인이 완전히 구원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보세요. 오늘 이 에서의 이야기를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오랜 시간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에돔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결국은 야곱을 사용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용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총리를 역임했던 메나헴 베긴 이 총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랍이 이 작은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될 거다. 이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전쟁에서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와 미래에 대한 전쟁이 될 것이다. 물론 그랬죠. 그렇죠. 자, 또 우리 조국을 양분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인정하고 내다본 벤구리온의 미래를 관통하는 그것이 지금 해안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아랍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조건 반대했죠. 수용할 수 없어. 이 팔레스타인은 우리의 땅이야. 팔레스타인을 나눠서 이스라엘에게 준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그들은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 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가져왔다고요? 바로 이 결의안 181에서 가져왔다고요. 유엔의 분할 계획안 그 합의서에서 이들이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아랍 국가들과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이 분할 계획을 강력히 반대했어요. 그들은 팔레스타인이 아랍인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유엔의 분할 결의안을 불법이라고 보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1988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팔레스타인 독립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독립선언의 근거를 어디에서 가져왔다? 이 결의안 181에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결의안 181이 팔레스타인 민족의 주권과 국가 독립에 대한 국제적 정당성을 계속해서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총회 결의안 43-177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소개하고 싶었어요. 자, 이 내용들이 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냐면, 상식적으로 유엔은 팔레스타인에 두 국가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 단체로 세워졌을까? 그들의 취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 땅에 두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이 의지를 내려놓지 않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수없이 많은 법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되도록 그렇게 뒤에서 서포트를 했는가예요. 자, 이 결의안 내용 좀 한번 보세요. 유엔 총회 결의안 43-177번입니다. 1988년 11월 15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알제리에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선언해요. 이는 팔레스타인 민족의 독립과 자결권을 주장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였으며 세계 각국에 팔레스타인 독립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결의안은 팔레스타인 민족의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왜 유엔은 그 팔레스타인을 이렇게까지 보호하고 팔레스타인을 대신하는 목소리를 이렇게 유엔의 법안으로까지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자, 이 결의안은 이후에도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한 유엔에서의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 팔레스타인의 독립과 자결권을 인정하는 국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외교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에서 결정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의 철수,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정착촌 철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무력 사용 중단. 이 무력 사용 중단은 결국은 어떤 내용들하고 연관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자지구, 이제 이런 그 이스라엘과 그 아랍 지역 사이, 팔레스타인 사이에 장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벽들이 뭐의 결과물인지 아세요? 인티파타의 결과물이에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폭행하고, 이런 사건들이 극대화돼서 이제 더 이상 그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을 때 거기에 장벽들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자결권을 가진 정식 국가로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참 이런 것들이 어떤 유엔의 입김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무게중심이 계속 팔레스타인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2012년 12월 17일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자료 보고. 유엔 의전 총책임자 윤여철이라는 아주 유명한 외교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헌법적 명칭을 모든 유엔 공식 문서에 사용할 것을 결정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여기에 그냥 미국 사람이, 어디 저기 네덜란드 사람이, 일본 사람이 들어갔으면 제가 이거 안 싫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모든 유엔 공식 문서에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 공식 명칭을 쓰도록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기문 총장은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한 최종안은 두 국가 해법밖에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동안인 2024년에 유엔 정회원 자격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재개되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4월에 이 주제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거부권 행사했어요. 그래서 찬성 12표, 기권 투표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어요. 2024년 5월 10일, 여러분, 이게요, 저는 이 자료들을 찾으면서 이게 2023년도 아니고 2022년도 아니고 세상의 전쟁의 와중에 인질들을 데려오려는 정말 그들의 그 엄청난 노력과 눈물 위에 유엔은 뭘 하고 있었지?
도무지 뭘 하고 있었지? 자, 2024년 5월 10일입니다. 유엔 총회는 팔레스타인이 유엔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안전보장이사회가 팔레스타인의 가입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을 통해 팔레스타인은 유엔 산하 기구의 여러 회의에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각종 회의에서 발언권과 유엔 대표부 외교관이 선출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승격된 권한은 2024년 9월 총회 때부터 반영되었다. 이스라엘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하죠. 70개의 열방과 1개의 이스라엘이라고. 70개의 열방이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4년 5월 23일, 자, 5월 10일에 이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2024년 5월 23일 유럽 3개국이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페인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요나스 가르스트웰의 노르웨이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희망을 잃고 있는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방안으로 두 국가 해법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하마드 아바스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 국가 해법의 핵심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국가 해법의 핵심은 1947년 유엔이 지정한 팔레스타인 분할안. 자, 아까 우리 지도 다 봤어요. 그리고 1967년 6.1 전쟁 이전에 팔레스타인 국경을 유지하는 것이 두 국가 해법의 핵심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 좋아. 그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이게 아니라 1947년에 그 유엔에서 지정한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복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6.1 전쟁으로 차지한 동예루살렘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두 국가 해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을 나누는 자를 분명히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두 국가 해법. 여러분 이 사진 너무나 잘 아시죠? 네, 이츠하크 라빈과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수반이 미국 백악관에서 클린턴 당시에 오슬로 협정을 맺었죠. 자, 오슬로 협정은 사실 이츠하크 라빈의 죽음이 이 오슬로 협정의 결과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두 국가 해법에 난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예요. 예루살렘의 지위. 이제 제가 예루살렘의 지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읽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면 만약에 1967년 이전의 땅으로 자, 유엔이 분할한 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난 당분간 이스라엘에 안 갈 것 같아요. 갈 데가 없다. 자, 똑같은 예루살렘인데 똑같은 올드시티 안에서 유대인 구역은 향기가 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꽃 한 송이, 제가 그랬잖아요. 고양이에게 너는 어째다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니?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진짜 풀 한 포기 하나 그들의 그 자연을 사랑하는, 그 토라를 사랑하는 그들의 족적들이 그 유대인들의 구역 안에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요. 똑같은 올드시티에서 자, 조금만 아랍 구역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코를 막아야 돼요. 다마스커스 게이트 뒤편은 전부 다 아랍 지역이에요. 특별한 향신료 때문에 코를 막는다면 그거는 우리가 무례한 거예요. 하지만 왜 코를 막는지 아세요? 찌린내 때문에 걸을 수가 없어요.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 구역과 아랍인 구역이 한눈에 봐도 어떻게 다른지를 그 땅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가본 사람만이, 그곳을 걸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다 보면 이스라엘의 많은 정착촌들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다가 정착촌을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럽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집들이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마당을 아주 예쁘게 가꾸잖아요. 내가 팔레스타인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마을에 들어가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거기를 걸어야만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이 1947년으로 1967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반대합니다. 이렇게 60년 가까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해놨는데 돌려달라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자, 가장 큰 문제는 또 있어요. 팔레스타인 내 정치적 분열이에요. 자, 파타와 하마스. 도대체 파타가 당인지, 대통령을 자처하는 무하마드 아바스는 과연 하마스에게 무슨 소리를 낼 수 있는 대통령인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자,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에 5월 14일 공식적으로 세워졌을 때 바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중동의 나라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3일 안에 이 전쟁을 끝낼 거니까 당신들이 잠깐만 피해 있으라고 했어요. 자, 누가 나갔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나갔어요. 가난한 사람들, 민중들은 그 땅을 떠나지 못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득달같이 피해 나갔어요. 그들은 재앙이다라는 뜻을 가진 나크바를 가지고 지금도 이 귀환권 문제를 계속해서 전 세계 이슈몰이를 하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 그 땅을 나갔어요. 물론 그 이후의 전쟁들을 통해서 그들이 난민이 생긴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난민들, 우리 하마스 정권 억만장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 난민들을 이용해서 엄청난 재산을 그들이 쌓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때가 되니 전쟁을 일으켰죠. 자, 이스라엘의 안보 문제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죠. 이제 1,000만을 육박해요. 그 중에 상당수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만약에 이 두 국가 해법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원하는 대안대로 해줬을 때 이스라엘은 커다란 안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지금 두 국가 해법이 가지고 있는 난제 중에 난제들이에요. 그렇게 유엔이 법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이 60년을 되돌릴 수 있는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이 빨리 뭔가 대안을 줘야 돼요. 이 전쟁이 이렇게 400일이 넘게 가고 있는데 안 갈 수 있었어요. 인질들만 풀어줬다면 끝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샬롬이 전쟁을 통해서만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에 인질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데 우리가 좀 두고 보자고요. 네. 자, 예루살렘의 지위가 뭘까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옮겼어요. 이게 엄청난 시대적 발언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총리 벤야민 네탄야후의 예루살렘에 대한 입장입니다. 예루살렘은 영원히 유대인만의 수도였으며 다른 국가의 수도가 아닙니다. 모든 평화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계속될 것이며 우리 정부의 소재지도 예루살렘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왜 이 시대 가운데 벤야민 네탄야후가 그 땅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세워주셨는지 가장 보수파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이 두 국가 해법을 전면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운동가 사리 누세비에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을 놓고 벌어지는 싸움은 실존적인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마법의 도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이 우리의 문화, 국가적 정체성, 기억의 중심지였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2009년 유엔 총회 결의안 63-30 결의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점령국인 이스라엘이 성지 예루살렘의 자국의 법률, 관할권 및 행정을 부과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며 어떠한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모든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지위에 대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엔의 입장입니다. 2대1입니다. 자, 모두에게 돌파구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돌파구가 없고 팔레스타인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그들에게 돌파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유엔을 등에 업는 이상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모두에게 돌파구가 없어요. 자, 2024년 유엔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쳐다보는 한 단체가 있어요. 유엔 와치라는 단체예요. 이 유엔 와치 아티클에서 2024년 12월 5일에 무하나드 루니 무하메드 다르 칼릴이라는 10대의 남학생과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무하나드 루니 무하메드 다르 칼릴은 운나가 세운 학교 에인 아릭 남녀공학 기초학교 학생이에요. 자, 이 아이가 말한 내용의 중심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는 10월 7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국가 해법을 그들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 그들 안에는 유대인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자 시편 83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귀환권에 대해 이야기하나요? 예. 귀환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우리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점령군은 우리 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기서 점령군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네, 10월 7일에 일어난 일이 귀환권과 관련이 있나요? 네, 연결되어 있어요. 가자지구와 그곳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10대 아이예요. 20살 아니고 30살 아니고 10대 아이예요. 무한나드, 당신은 알 아크사가 단지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예루살렘의 그 황금돔 옆에 보면 그들의 정신적 상징인 알 아크사 사원이 있죠.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아니면 그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피로, 우리의 목숨으로 그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즉, 동예루살렘을 우리는 반드시 되찾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와서 예루살렘을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으로 나누자고 말하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팔레스타인은 우리의 것입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그들을 쫓아낼 거예요. 예루살렘의 문제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것을 해방시키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세운 학교라고요? 유엔 산하기구 운나에서 세운 학교예요. 당신은 커서 무엇을 하고 싶나요? 엔지니어. 근데 왜요? 저항군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사일과 비행기를 디자인할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이스라엘 점령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나요? 자, 선생님이 말했어요. 네, 그들은 1948년에 우리를 점령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 당신이 진정한 영웅으로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항군이요.
바로 하마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우리 땅에서 쫓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죽이고 있습니다. 그 저항군들이 유대인들을. 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평화를 지지하나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어느 곳에나 있을 권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마스가 10월 7일에 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마스의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하나요? 네, 그들이 옳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땅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무한나드, 당신은 당신의 땅에 대해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10대 아이의 대답입니다. 운다에서 세운 10대 아이들이 배우는 학교의 교육 방침을 우리가 긴 말하지 않고 이 아이와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죠. 자, 보세요. 이 어둠과 결탁한 이 대적들의 힘이 지금 반시온주의의 힘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반시온주의, 이걸로 젊은 아이들을 휘어잡고 있어요. 목표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들은 힘을 모아서 전진하고 있어요. 연합의 동기가 뭐라고요? 연합의 동기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셨어요. 그들의 동기는 아브라함의 언약 파기가 목표예요. 그래서 그 땅 차지해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이 그 땅을 보호하시지 않는 순간 그 강원도만한 땅 차지해서 뭐 할 건데? 니네 다 가져야. 그럴 때는 그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말 힘있게 읽어주세요. 이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파기할 수 없다. 우리가 그 증거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편 83편 1절에서 5절이 지금 상황이잖아요. 가자. 우리가 나라에서 그들을 말살시키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게 하자. 이 10대 아이의 목소리에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없애버리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의하고 누구에게 맞섰다고요? 하나님께 맞서서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파기하려고 한다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 땅은 내 땅이다. 성경은 땅 문서예요, 여러분. 이거를 말하고 싶으면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 땅의 원 소유자는 누구인가? 성경이 말합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아도나이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 땅, 네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거라.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 네, 그 땅 하아레츠. 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닌데요. 유엔이 분할한 땅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땅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근거. 이집트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리니 대대로 내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우거하는 땅 곧 크나안 온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할례 언약을 맺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땅을 영원히 영원한 소유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이죠.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 땅에 우거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 줄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내가 이룰 것이다. 나는 하늘의 별들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 때문에 그 땅의 모든 나라가 복받을 것이다. 네, 창세기 26장은 이삭에게 한 약속이시죠.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이샬라우를 통해서 야곱에게 동일하게 그 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번성하고 많아져서 내게서 한 나라와 나라들의 공동체가 생기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내게 주리니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아멘.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그리고 8절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것을 맹세하는 내용으로 그들의 조상들인 아버지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도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 이름 아도나이로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우거하던 땅, 곧 크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내 언약을 세웠고, 또한 나는 미츠라임인들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기억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그것을 너희 소유로 줄 것이다. 나는 아도나이다. 아멘. 네, 성경은 하나님의 땅 문서입니다. 하나님은 하아레츠 그 땅을 어느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어느 나라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스하과 야곱의 언약을 통해서 맹세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비록 신명기에서 그들에게 복과 저주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이산과 흩어짐과 그들의 귀환과 또 그들의 추방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많은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의 이제 그 땅으로 돌아올 그 알리야의 선포가 우리가 몇 구절이라고요? 그 구절만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루 종일 선포하면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네,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누가 그것을 막아설 수 있겠는가? 대적이 인간 연합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름을 멸절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사실상 온 세상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력하고 거짓말쟁이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선포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스트러글이 있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선택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제가 늘 말해요. 이스라엘은 1도만 옆으로 가도 우리는 바로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그냥 이 역사가 깔아놓은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의 선포,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살 길이고 네, 대한민국이 이제 그 올 메시아 왕국에서 양의 나라가 돼서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스라엘 땅은 누구의 땅인가?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종교적 반유대주의로 몰아세워서 마녀 사냥하고 화형식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의 아성 안에서 그들이 개종하지 않으면 그 개종 절차에 반대하면 그들에게 노란색 꽃갈모자를 세웠고 노란색 다이뼈를 붙였고 그리고 흑사병에 창궐할 때 그 유대인들이 죽지 않는 걸 보고 그것 또한 못마땅해서 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말하고 유대인들을 멸절하려 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루터의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그 책을 기반으로 한
히틀러의 광기는 600만 대학살이라는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인종적 반유대주의죠. 근데 오늘날 전 세계는 이제 그 반유대주의를 넘어서 반시온주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그 땅에 모으시겠다고 하는데, 이제 내가 곧 그 땅에 올 것이니 내 백성이 그 땅에서 나를 향한 노래를 부를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셨는데, 전 세계가 반시온주의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반시온주의는 근본적으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존재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념이나 운동입니다. 단순히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 차원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반시온주의입니다. 결국 반유대주의와 반시온주의는 일맥상통하는 사단의 전략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에 손을 들면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용어는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 또는 1948년 이전부터 이어진 팔레스타인 내 유대인 국가 건설을 반대하는 것까지 그들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반유대주의 얘기 안 해요. 이제는 반시온주의로 그들이 목소리를 모으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이스라엘을 없앤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자, 요엘서 3장 1절에서 4절. 이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보라, 그날들 곧 내가 예후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를 되돌릴 그때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여호샤밧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 내 백성 곧 내 유업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에 흩고 내 땅을 나누어 가지며 내 백성을 두고 제비를 던져 소년을 창녀에게 주고 소녀를 팔며 포도주를 받아 그들이 마셨다. 또한 너희는 내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 쪼르와 찌돈과 플레셋의 모든 지역들아, 이것이 너희가 내게 갚는 보응이냐? 만일 너희가 내게 보응하는 것이라면 내가 신속하고 빠르게 너희 보응을 너희 머리에 갚을 것이다. 아멘. 이제 예후다와 예루살렘으로 포로를 되돌리실 때, 이제 이 알리야의 물결이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땅으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이 시즌에 그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에 흩고 내 땅을 나누어 갖자라고 제비 뽑는다고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유엔이 하는, 앞장서서 바티칸이 하는. 네. 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 쪼르와 찌돈과 플레셋아.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에요. 너희가 나를 보응하겠다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내가 신속하고 빠르게 너희 보응을 너희 머리에 갚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을 선포합니다. 네. 스가랴 14장 2절에서 3절.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라들을 모으십니다. 왜 모으실까요? 이제 끝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왜 모이게 하세요? 하나님이 전쟁의 용사로 일어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위하여 온 이방 나라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리니 라고 하셨어요. 그때 아도나이께서 나가셔서 그가 전쟁의 날에 싸우시던 것처럼 그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눈이 썩는다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전쟁이 어떤 전쟁일 거란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시편 83편 12절에서 18절 오늘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를 차지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건불처럼 바람 앞에 지푸라기처럼 그들을 만드십시오. 숲을 태우는 불처럼 산들을 사르는 불꽃처럼 그렇게 당신의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당신의 폭풍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십시오. 그들의 얼굴들을 수치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들로 아도나이 당신의 이름을 찾게 하십시오. 그들로 부끄러워 항상 무서워 떨게 하시고 그들로 창피를 당하여 망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이름 아도나이는 당신 혼자시니 온 땅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십시오. 아멘. 네,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를 차지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건불처럼 바람 앞에 지푸라기처럼 그들을 만드십시오. 에돔은 지푸라기라. 불태워질 거예요. 끝까지 대적하면 불태워질 거예요. 숲을 태우는 불처럼, 산들을 사르는 불꽃처럼 그렇게 당신의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당신의 폭풍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이 부시는 회오리 바람을, 그 토네이도를, 그 폭풍의 바람을 막을 수 있다고요? 그들의 얼굴들을 수치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들로 아도나의 당신의 이름을 찾게 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자리에 쓴 자들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로 부끄러워 항상 무서워 떨게 하시고 그들로 창피를 당하여 망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이름 아도나이는 당신 혼자시니 온 땅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십시오. 네, 이방인의 충만 오늘 준비하면서 아까 차쌤이 하신 저에게 질문한 내용 참 많이 이번 주 네. 제가 이게 이번 공부하기 위해서 자료 10페이지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이제 필요한 자료만 뺀 건데 굉장히 많은 역사 공부를 좀 했어요. 근대사 공부를. 근데 참 목적이 분명하구나. 목적이 분명하구나. 이들의 목적은 분명하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셨는지가 지난 건국 이후의 역사구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광고 하나 할 건데요,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샤밧 이후에 오후에 제가 한우카 강의를 하려고 해요. 한우카를 여기저기서 많이 기념을 하는데, 물론 그분들도 큰 의미를 담아서 하시겠죠. 근데 이번에 한우카의 정신적인 가치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실제로 이제 12월 25일부터 1월 1일까지 하누키아를 밝힐 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밝혀야 되는지 또 유대인 현자들이 말하는 이 하누키아의 진실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에 관해서 제가 한우카 강의를 오픈 강의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우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또 이번에 내가 다른 때는 하누키아를 안 했는데 이번에 하누키아 촛불을 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알고 켜면 모르고 켜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후 강의는 한우카 공개 강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이 한우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 태초부터 태말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의 눈을 그 땅에 두시며 당신의 눈동자로 보호하시는 그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 연방 왕국의 수도임을 주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반박하려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박하는 자들은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처럼, 시편 말씀에 선포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의 용사로 일어나 마지막 때 보응하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암 이스라엘 하이, 이스라엘은 영원히 살아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베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